지구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진정한 세계 대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20세기의 두 차례 대전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18세기 중반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거대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북미 대륙과 카리브해 섬들, 그리고 멀리 인도 아대륙까지 번져나가며 지구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1756년부터 1704년까지 7년간 지속된 이 전쟁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씨앗은 사실 훨씬 이전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두 강력한 왕조 간의 오랜 대립이 그 시작이었죠.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는 마치 영원한 라이벌처럼 서로를 견제하며 유럽 대륙의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충돌이었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1740년부터 1748년까지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각국의 야망이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동맹 체계는 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형성된 전통적인 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숙적인 오스트리아에 맞서기 위해 프로이센과 손을 잡았고, 영국은 자연스럽게 오스트리아 편에 서서 프랑스의 확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동시에 통치하던 하노버 선제 후국, 그리고 네덜란드와 러시아가 이 동맹에 합류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리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면 번영하던 슐레지엔 지방이 오스트리아 손에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넘어간 것 정도였습니다. 1748년 엑스라샤펠 조약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불만과 대립의 씨앗만 더 많이 뿌려졌을 뿐이었죠. 영국이 하노버를 보호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점점 불만을 키워갔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국이 오스트리아의 영토 손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전통적인 적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756년의 프랑스 오스트리아 동맹은 유럽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른바 외교혁명이라고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동맹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프랑스의 위협에서 벗어난 네덜란드는 더 이상 영국을 도울 필요가 없어져 중립을 선언했고, 영국의 조지 2세는 이제 하노버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손을 내밀었죠. 영국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프로이센이 하노버를 방어해 주기로 하는 비밀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새로 획득한 슐레지엔을 확실히 지키면서 동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프로이센의 야망은 러시아 제국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타 여제가 통치하던 러시아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면서 대규모 전쟁의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긴장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들어 많은 유럽 강국들의 식민지 확장 야망이 급격히 커졌거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아대륙에서는 두 나라가 각각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향료와 직물, 그리고 각종 귀중품을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죠. 이 회사들은 명목상으로는 무역업체였지만 실제로는 현지 인도 통치자들과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맺으며 각국의 영향력을 대리 행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 현지인과 유럽인으로 구성된 자체 무장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카르나틱 전쟁이라고 불린 일련의 지역 충돌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런 지역 갈등들은 종종 유럽에서 선포된 전쟁과 시기가 겹치곤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기간 중에도 벌어졌었죠. 하지만 두 식민지 강국 사이에 가장 심각한 마찰이 느껴지고 결국 7년 전쟁의 첫 포성이 울린 곳은 바로 북미 대륙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 전체에 걸쳐 각자의 영토를 개척해왔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은 남쪽의 조지아부터 북쪽의 메인까지 뻗어있는 13개 식민지를 동부 해안을 따라 건설했고, 이전 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빼앗은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시작해 오데호를 거쳐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권 사이의 정확한 경계선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프랑스는 영국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오하이오강 유역에 일련의 요새들을 건설하며 자신들의 영토 주장을 확실히 하려 했습니다. 이런 요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1754년 현재의 피츠버그 지역에 건설된 포트 뒤케인이었습니다. 영국은 처음에는 외교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프랑스가 항의를 무시하자 결국 소규모 식민지 군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프랑스군을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정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버지니아 민병대의 21세 중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될 그였죠. 워싱턴의 부대는 포트 뒤케인 근처로 진군했고, 1754년 5월 20일 주몽빌 글렌에서 소규모 프랑스 식민지 부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불과 한 달 조금 지난 10월 3일, 프랑스군이 워싱턴의 부대를 역공해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7년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었지만, 북미의 변경지대에서 벌어진 이 작은 충돌이 바로 프렌치 인디언 워라고 불리는 지역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소식이 천천히 퍼지던 18세기에도 식민지에서 벌어진 전투 소식은 결국 몇 달 후 영국 본토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어느 쪽도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다가올 충돌에 대비해 북미에 추가 병력을 파견했죠. 영국의 첫 번째 주요 군사 행동은 1755년 6월 16일 아카디아 공격이었고, 그 직후 10월에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그 지역 전체에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브레독 소장이 약 2,000명의 정규군과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포트 뒤케인을 탈환하려 했지만, 이 원정은 비참한 실패로 끝났고 브레독 자신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추가적인 교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해 9월 레이크 조지 전투에서 맞붙었지만 결정적인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 선박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보스케인 제독이 6월 8일 퀘벡 식민지를 강화하러 가던 프랑스 수송선 2척에 포격을 가했고, 영국은 수백 척의 상선을 납포하고 수천 명의 선원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두 나라가 명목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756년 4월 17일 이런 도발에 대응해 지중해의 영국령 미노르카 섬을 침공했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5월 17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포위된 수비대를 구출하기 위해 존 빙 제독 지휘하에 해군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빙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미노르카는 결국 프랑스 손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6월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유럽 대륙에서의 주요 갈등 무대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의 지위를 두고 다투는 곳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이미 영국과의 절실히 필요한 동맹을 확보한 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선제 공격을 가해 1756년 8월 당시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있던 작센을 침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대전략은 러시아의 위협이 동쪽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작센을 통과해 보헤미아의 오스트리아 영토로 진격하여 오스트리아에게 신속한 결정타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10월 1일 로보지츠 전투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막시밀리안 울리세스 브라운 장군이 이끄는 3만 3명의 오스트리아군이 프리드리히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했거든요. 그 결과 프로이센군은 발목이 잡혀 다음 해를 보헤미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조지 2세의 독일 본토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했고 7월 하스텐베크 전투에서는 영국 국왕의 막내 아들인 컴벌랜드 공작이 이끄는 하노버군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하노버는 클로스터젠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항복을 강요당했죠. 스웨덴은 9월 22일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고 1757년 말 1만 7천 명의 병력으로 포메라니아를 침공했습니다. 프로이센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전선에서 위협에 직면했지만 프리드리히 대왕은 완벽하게 실행된 일련의 기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프로이센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군사적 천재성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그는 12월 5일 로스바흐 전투에서 수적으로 거의 2대 1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프랑스 독일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로이텐 전투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돌아서서 대승을 거두며 유럽 최고의 군사 지휘관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스웨덴군을 프로이센 영토에서 몰아내고 스웨덴령 포메라니아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여전히 토착 세력들이 대부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무굴 제국이, 남쪽에는 마이소르 술탄국이, 그리고 아대륙 중부에는 마라타 연맹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영국과 프랑스 동인도 회사들은 각각 지역 곳곳에 자체적인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경우 퐁디체리와 코로만델 해안이, 영국의 경우 마드라스와 봄베이, 그리고 캠커타가 그들의 거점이었습니다. 1757년 6월 23일 인도 동북부에서 벌어진 플라시 전투는 이 갈등의 첫 번째 중요한 교전이 되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젊은 장교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영국 동인도 회사 군대의 소규모 부대와 수천 명의 인도 동맹군이 현지 벵골 통치자 시라지 우드 다울라의 지휘하에 있던 5만 명의 대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벵골군은 소규모 프랑스 부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국군의 손에 크게 패했고 영국군은 이후 더 넓은 벵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퐁디체리는 나중에 1761년에 함락되었고 이로 인해 인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프랑스는 처음에 1756년 포트 오스위고를 1757년 포트 윌리엄 헨리를 점령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그 후 영국의 압도적인 병력이 차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750년대 후반 13개 식민지의 식민지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지만 뉴프랑스의 인구는 겨우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초기 포위가 시작되고
영국이 식민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동원한 후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1758년까지 영국은 포트 듀케인을 점령하고 프론트낙을 차지하여 서부 국경을 확보하며 캐나다의 프랑스 식민지와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북미 전역에서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되었습니다. 영국군의 이런 군사적 반전은 주로 윌리엄 피트가 등장한 덕분이었습니다. 런던의 새로운 국무장관은 프로이센이라는 형태로 영국의 동맹국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프랑스를 유럽에서 값비싼 육상전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영국 해군은 몇몇 육군 부대와 함께 프랑스 항구들을 공격하기 위해 배치되었죠. 따라서 프랑스의 수익성 높고 노출된 해외 영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가 통제하는 카리브해의 설탕 생산 식민지들은 국가 금고에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1758년 11월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두 섬은 프랑스에게 뉴프랑스 전체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8척의 전열함이 마르티니크를 점령하기 위해 카리브해로 파견되었지만 방어가 너무 견고하다고 판단한 후 과들루프로 항해했습니다. 1759년 1월 열대병이 창궐하여 영국군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섬은 결국 봄에 함락되었지만 마르티니크가 함락되기까지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유럽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는 겨울 동안 동프로이센을 장악했고 이제 서쪽으로 더 멀리 프로이센의 심장부로 진격할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초른도르프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맞서기 위해 3만 5천 명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8월 25일 교전은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비렐름 폰 페르모르가 이끄는 4만 명이 조금 넘는 러시아군은 프로이센 전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양측 모두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759년 영국의 노력으로 인해 상황이 마침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육지에서 프랑스군의 전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는 공해에서 영국 해군의 위력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이런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평저선 함대를 이용해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는 침공 작전과 영국 침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피트가 프랑스의 의도를 알게 되자 영국 해군의 침입 가능성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그해 8월 에드워드 보스코원이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라고스 전투에서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분산시켰고 12월 20일 키베론만 전투에서는 24척의 전열함을 이끌고 프랑스의 대서양 함대와 교전했습니다. 키베론만에서의 승리는 1759년 뉴프랑스에서 프랑스가 여러 차례 패배한 데 더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9월 13일 아브라함 평원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임스 울프 소장이 지휘하는 약 4천 명의 영국군이 퀘벡시 바로 외곽에서 루이 조제프 드 몽칼름 후작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충돌했는데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울프 자신도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고 프랑스 사령관 몽칼름도 전투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1759년은 영국 역사상 기적의 해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1759년 영국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식민지 경쟁자에 대한 일련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 동맹국에게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5만 명의 프로이센군이 에른스트 폰 라우동과 표트르 살티코프가 이끄는 6만 명의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과 쿠너스도르프 전투에서 만났습니다. 양측 모두 어려운 지형에서 고군분투하여 그 시대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든요. 다행히 프리드리히에게는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간의 불안한 동맹관계 덕분에 일부 병력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부들은 수년간 전투를 유지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760년부터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양측이 계속해서 군대를 배치하여 돌파구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큰 승리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1759년 카를로스 3세가 스페인 왕위에 오르자 그는 특히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 큰 역전을 겪은 후 전쟁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카를로스는 영국이 북미와 카리브해에서 더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하면 곧 신대륙에서 스페인의 영토를 노리기 시작할 것을 두려워하여 프랑스에 더 유리한 입장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762년까지 런던과 마드리드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어 영국이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 차례의 주요 군사 작전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영국 원정대가 1762년 3월 조지 포콕 제독의 지휘하에 출항했습니다. 4월에 카리브해를 통과하여 6월에 스페인이 통치하는 쿠바 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서인도 제도에서 다른 함선들과 군대를 합쳤습니다. 영국은 10주 동안 약 3만 명의 병력으로 하바나를 포위했고 그 후 8월 중순에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엘 코니시 제독이 지휘하는 2위의 함선과 10,0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또 다른 원정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의 또 다른 영토인 필리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포위 공격 후 마누엘 로조 대주교 총독은 10월 초에 마닐라를 영국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의 콜베르크 항구 점령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 군대는 크게 확장된 육로가 아닌 바다를 통해 보급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프리드리히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세력 균형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62년 2월 5일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가 사망했고 그녀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 외교 정책을 지배했던 확고한 반프로이센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표트르와 예카테리나 모두 독일에서 태어났고 프로이센의 대의에 공감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표트르 3세의 짧은 7개월 통치 기간 동안 전쟁에서의 러시아 입장은 오스트리아 동맹을 포기하고 1762년 여름까지 프로이센 및 영국과 연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넓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력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763년 2월 며칠 간격으로 2개의 별도 평화조약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중부 유럽 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각국의 영토를 전쟁 전 국경으로 되돌렸습니다. 이 조약이 서명되기 5일 전에 파리 조약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한편, 영국과 포르투갈이 다른 편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국의 명백한 승리였습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북미 영토를 모두 영국에 양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영토는 영국이 플로리다를 받는 대가로 스페인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브해의 프랑스 식민지들은 회복되었는데 이는 뉴프랑스 지배권을 포기하거나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를 포기하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후자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조약의 조건은 인도에 대해서는 덜 명확했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제 분명히 그 지역의 지배적인 외국 세력이 되었습니다. 영토 변화 외에도 7년 전쟁의 종결로 인해 18세기의 나머지를 정의할 더 넓은 정치적,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으로 사실상 파산했지만
영국은 특히 13개 식민지를 방어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회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북미에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는 많은 식민지 주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정치적 대표권이 없었고 불만을 합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안에 미국 식민지들은 공개적인 반란을 일으켰고 이전 갈등에서 영국의 성공을 목격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제 영국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1778년과 1783년 사이에 더 넓은 갈등으로 바뀌었을 때 영국은 다시 한번 세력 균형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국가연합에 맞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7년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멈추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여러 대륙에서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제 질서의 많은 뿌리도 바로 이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쟁 이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